하늘이 파란 이유에 대해서도 달에서 보는 하늘은 검정색입니다. 달에는 공기가 없어요. 마스를 보면은 주인공이 혼자 남아서 지구를 그리워하면서 화성에서 태양이 질 때의 노을을 감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노을의 색깔이 지구랑 똑같은 거예요. 아, 저 영화는 잘못됐다. 사실상 그 큐리오시티가 찍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수백 장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연결하게 되면은 18억 화소 이미지로 이제 보이는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의 한림대학교에서 온 고재현입니다. 디스플레이나 조명 관련된 연구,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각에 대해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엄청난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의 상당수는요, 빛을 본다는 걸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촉각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뻗어서 뭔가를 만지고 그 물체의 질감이라든가 강도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건데 시각도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눈에서 시각광선이라고 하는 빛이 나와서 물체에 가서 부딪히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돌아온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시각 이론의 대표적인 견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면은 밤에는 왜 안 보이느냐? 밤에도 빛이 나와서 건드리고 오면 보여야 되는데 라는 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고 그것이 햇빛과 같은 이제 광원에서 나와서 부딪혀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 눈이 느끼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시각 작용은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는데요. 빛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은 각막과 수정체라는 렌즈를 거쳐서 모여서 뒤에 있는 망막에 닿습니다. 그 망막에는 두 종류의 세포가 있는데요. 한밤중에 희미한 빛을 느끼는 막대세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낮에 이런 환경하에서 우리가 색깔과 밝기를 느끼는 원추세포 내지는 원뿔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오는 빛에 대해서 빛의 스펙트럼 분포에 따라서 반응을 하면서 파란색, 녹색, 빨간색이 예를 들어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몇 대 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라는 거를 가지고 색상을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원인을 따지면은 일단 달나라에 갔던 우주인들이 찍은 사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달에서 보는 하늘은 검정색입니다. 달에서는 까만색으로 보이거든요. 별이 그냥 그대로 보이죠. 달과 지구를 생각하면 차이는 달에는 공기가 없어요. 지구는 대기층이 있지만요. 그래서 대기층이 그 원인일 거다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하늘이 파란 이유에 대해서도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해서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제시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과학적인 답을 찾은 거는 19세기 후반입니다. 그때 레일레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결국은 공기분자들이 햇빛과 반응해서 만들어내는 현상이라는 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밝힌 거죠. 어떤 얘기냐면 햇빛 그 자체는 흰색입니다. 흰색이면은 빨주노초 파란보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햇빛이 대기층을 통과하는데 대기층에는 공기분자들이 있고 이 공기분자들은 원자핵과 그 주변을 도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햇빛이 공기분자에 입사가 되면 햇빛에는 정기적인 성질로 진동하는 전기장이 있습니다. 이 전기장은 전자를 흔들 수가 있어요. 전자를 흔들면은 전자는 일종의 안테나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흔들리면서 자기가 2차파를 내요. 다시 빛을 냅니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흔들면 빨간색 빛을 내고 파란색으로 흔들면 파란색 빛을 내는데 빛을 내는 강도가 빨주노초 파란보 순으로 강해집니다. 즉 빨간색은 좀 약하게 빛을 산란시키고 파란색 보라색으로 갈수록 더 강하게 산란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하늘을 보는데 흰색 빛이 쭉 대기층을 통과합니다. 통과하는데 사방으로 빛을 퍼뜨리는 공기 분자가 빨간색은 조금만 퍼뜨리고 파란색을 주로 많이 퍼뜨리면은 내 눈에는 주로 파란색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햇빛을 보게 되면은 파란색 성분이 보라색보다 세기가 좀 더 셉니다. 그러니까 햇빛 자체에 파란색이 조금 더 많이 섞여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험을 하면은 보라색이 더 많이 산란되는 거는 맞아요. 동일한 세기로 쏘게 되면은. 근데 사람의 눈의 감도가 참 신기한 게 태양빛에서 제일 센 색깔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녹색이에요. 녹색을 제일 잘 느끼고 빨간색이나 파란색, 보라색으로 갈수록 감도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에 대한 감도도 낮지만 보라색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사람은 보라색을 잘 못 봐요. 그래서 보라색도 상당히 많이 산란되지만 파란색의 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사람 눈의 특성이랑 사실은 하늘이 파랗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한낮에 우리가 햇볕을 직접 보지 않고 그냥 하늘 대기를 보는 거잖아요. 태양을 안 보고 대기를 보면은 공기
이 대기층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노을이라는 거는 태양 쪽을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이게 태양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제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을 때 이 태양빛은 대기층을 상당히 많이 뚫고 제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대기층을 한참 통과한 태양빛을 보는 건데, 이 태양빛은 대기에 진입하기 전에 흰색인데 흰색이 오다가 파란색을 많이 산란시키니까 사방으로 파란색을 다 보내버립니다. 살아남는 거는 산란이 많이 안 되는 빨간색, 노란색 계열이에요. 그래서 제 눈에는 주로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바뀐 빛이 구름에 부딪히면은 구름도 붉은색으로 물들면서 아름다운 노을의 구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SF 영화들에서 좀 실수하는 건데, 그 마스를 보면은 주인공이 혼자 남아서 지구를 그리워하면서 화성에서 태양이 질 때 노을을 감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노을의 색깔이 지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딱 보고 저 영화는 잘못됐다. 그 과학적인 검증이 철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 지금 화성 위를 돌아다니거나 화성에 고정되어 있는 탐사선은 여러 대가 있는데요. 그 탐사선들이 촬영한 화성의 노을을 보면 약간 푸르스름합니다. 노을의 색깔은 보통 대기의 조건이라든가 공중에 부양하는 먼지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하는데, 화성은 대기가 극도로 희박합니다. 지구에 비하면은요. 그러니까 지구처럼 두터운 대기가 만드는 파란 하늘을 만들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화성은. 대신에 화성은 먼지가 너무나 많아요. 먼지 행성입니다. 그래서 먼지가 모래폭풍에 의해서 막 떠다니는데, 그 먼지들이 햇빛과 반응해서 만드는 색깔이 뭔가가 중요하거든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화성에 있는 먼지가 빛을 산란시키는 조건에서는 푸르스름한 색깔의 노을빛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낮에는 이게 이제 먼지가 날리면은 햇빛을 얘네가 받아가지고 눈으로 보내주잖아요. 그 먼지 자체가 약간 산화철 계열이기 때문에 불그스름하게 좀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지구는 보통 하늘이 파란데 노을이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때냐면은 19세기였던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화산이 커다랗게 폭발을 해서 화산이 뿜어내는 먼지가 뭐 성층권을 포함한 대기층을 채웠을 때랑요, 1950년대 캐나다에서 산불이 엄청나게 크게 났었는데, 그 산불이 나면은 먼지가 또 이제 대기층으로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에서도 아주 특수한 환경에서 먼지들이 빛을 산란시키는 조건에서는 노을의 색깔이 굉장히 특이하게 푸르스름하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는 가능할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3차원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방법이 주로 2차원의 평면 TV를 놓고 특수한 안경을 껴가지고 안경으로 이제 3차원적으로 느끼게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개발이 됐었거든요. 근데 영화상의 그런 3D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실제 이제 3차원의 어떤 영상 정보일 텐데, 그거를 연구하고 이제 개발하려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상용화까지는 뭐 아직도 한참 남았다고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가까운 미래에서 보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화소는 빛의 삼원색을 내는 기본 단위입니다. 기본 단위. 그래서 RGB가 모여있는 하나의 기본 단위가 화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빛의 삼원색 RGB를 적절하게 비율을 조정해주게 되면은 그 화소의 컬러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 화소가 휴대폰 스크린이나 TV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휴대폰이든 TV든 거기에는 부르는 포맷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Full HD라고 하는 경우에는 화소의 개수가 딱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 방향으로 1920개, 세로 방향으로 1080개, 대략 2000개, 1000개니까 전체 화소수는 600만 개 정도가 이제 되는 거고요. 요즘에 4K TV가 유행이니까 4K를 보게 되면은 4K라는 게 400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3800 몇십 개, 세로 방향으로 그것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2160개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4000개, 2000개니까 화소의 수가 800만 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화소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문제 중에 하나가 전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백라이트라는 조명 장치가 빛을 보내고 화소 쪽의 액정이라든가 칼라 필터 같은 게 빛을 컨트롤해서 통과시켜가지고 사람 눈에 보내는 건데, 화소가 작아질수록 통과되는 빛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빛의 이용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구동 회로가, 화소마다 트랜지스터가 몇 개씩 붙는데 배선 라인도 깔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구동 회로 배선 라인이 깔리면서 트랜지스터를 다 달아야 되는데, 그게
그게 2,000개가 있는 경우랑 4,000개가 있는 경우는 이 회로의 부하, 그러니까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어떤 이제 배선을 최적화하는 거라든가 트랜지스터 배치에 최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개발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예를 들어 4K가 등장했을 때는 초창기에는 4K 프로그램이 별로 없었어요. 콘텐츠가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해상도가 올라가는 것이 이제 콘텐츠의 발전, 개발이랑도 연관이 돼서 이제 같이 나아가야 되는데 하드웨어만 앞서 나가버리면은 사실 볼만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미스매치 같은 것도 문제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선명도를 몇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세심하게 표현하는 면에서는 화소의 숫자가 많은 게 좋겠죠. 어떤 얘기냐면은 어떤 바운더리 경계가 있을 때 그 경계가 극단적으로 화소가 굉장히 크면은 그 부드러운 경계가 계단처럼 보일 겁니다. 그럼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소의 숫자를 늘리면은 원래 의도했던 대로 부드럽게 연결되는 그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게 이제 하나고요. 또 하나는 색상의 선명도일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해당되는 디스플레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컬러가 우리가 자연에서 실제로 보는 컬러의 종류라고 할까? 그런 거를 얼마나 많이 포함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디스플레이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컬러가 훨씬 풍부한 디스플레이는 화소는 동일하더라도 화소가 똑같아도 예를 들어서 가을의 단풍 이미지 같은 경우라든가 남태평양의 에메랄드 바닷빛 같은 거를 훨씬 더 정확히 제대로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디스플레이의 구동 원리, 색깔을 만들어낸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 그 화성의 사진은 18억 카메라로 찍은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일부분씩 찍어가지고 모자이크식으로 연결한 겁니다. 사실상 그 큐리오시티가 찍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큐리오시티에 달려있는 카메라는 18억 화소는 아니에요. 훨씬 작은 화소이긴 하지만 수백 장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연결하게 되면은 18억 화소 이미지로 이제 보이는 거고요. 그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개발되고 있고 몇 년 내에 완성될 디지털 카메라가 하나 있어요. 천체 관측용인데 미국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32억 화소입니다. 그 센서 자체에 들어있는 화소가 32억 개가 있어요. 근데 걔도 사실은 단일은 아니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190개 정도의 CCD를 연결을 해가지고 32억을 구성을 한 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받을 수 있는 영상 이미지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보통 렌즈가 우리는 한 요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카메라에 달릴 렌즈는 직경이 1.57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어린아이의 키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정도의 렌즈를 달고 뒤에 CCD랑 하드웨어를 붙이면은 전체 크기가 SUV 차량 정도 되는 카메라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 실내 사막 위에 있는 천문대에 설치를 해서요. 엄청나게 넓은 면적의 다수의 은하를 동시에 관측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하고 아마 몇 년 이내에는 설치가 끝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연히 취합되는 정보는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 사람 눈이라는 게 이 약간 시력의 한계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제가 초기 말씀드린 것처럼 망막을 보게 되면은 시세포가 이렇게 쭉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세포가 배치가 돼 있는데 하나의 시세포 내에 들어오는 빛은 구분을 못 합니다. 시세포랑 시세포가 떨어져 있고 이쪽에 들어오는 거랑 이쪽에 들어오는 게 다르면은 구분이 되지만 하나의 시세포 속에는 그냥 들어오는 빛의 정보는 그냥 평균화돼서 통합돼 가지고 인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화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한 10몇 개 화소의 정보가 하나의 시세포 내에 들어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메라든 휴대폰이든 TV든 걔네들 화소의 크기를 디자인할 때에는 방금 말씀드린 사람의 어떤 시각의 한계를 반영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뭐 4K, 8K 이렇게 올리는 것까지는 의미가 있지만 예를 들어 8K를 80K로 한다면 더 선명해지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고려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결론은 RGB가 동시에 하나의 시세포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RGB가 따로따로 시각세포에 들어가면 혼색이 안 되는 거니까 떨어져 있는 RGB를 동시에 하나의 시세포 내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설계를 하는데 그게 대략 1m 시청거리에서 100 ppi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m 시청거리에서 1인치에 100개의 화소가 들어가면은 그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150m 앞에 골프공 정도까지는 시력이 정말 좋은 사람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작은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일단 걔네들을 제가 과감하게 두 개로 딱 구분을 하면은 하나는 화소가 스스로 빛을 내는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OLED가
대표적이고, 화소가 스스로 빛을 못 내고 항상 외부의 조명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액정 TV나 액정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입니다. 액정 텔레비전에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이 백라이트의 광원을 LED 광원을 쓰면 액정 텔레비전 이름이 LED TV가 돼요. 자, LED는 보통 조명으로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르스름하게 보이는데, 이 노르스름하게 보이는 이유는요, 얘가 이제 켜면은 흰색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원래는 파란색 LED를 써요. 파란색에다가 노란색 빛을 더해주는 특수한 물질을 올립니다. 이 형광체라고 하는 건데, 얘를 올리면은 원래는 파란색인데 파란색에 얘를 올리면 이게 흰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LED를 만들어요. 이거를 작게 만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노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LED를 일렬로 쫙 박아가지고 백라이트에 집어넣게 되면은 LED TV가 되는 겁니다. 액정 패널을 쓰긴 하지만요. 자, 그런데 액정 텔레비전 중에 좀 비싼 게 있어요. QLED TV라고 하는데, 그 Q가 며칠 전에 발표된 노벨 화학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벨 화학상이 올해는 양자점을 개발하고 연구한 분들에게 돌아갔는데, 그때 노벨상 수상 이유를 보면은 양자점은 오늘날의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로 쓰이고 있고 조명에도 응용이 연구되고 있다,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왜냐? 양자점을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개는 완전히 똑같은 물질이에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확대해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수 나노미터, 눈에 안 보이죠? 10억 분의 몇 미터짜리의 작은 공 모양의 반도체들이 있어요. 이 반도체들은 특이한 게 성분은 똑같은데 사이즈에 따라서 특성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양자역학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정도 세계는 양자역학이 지배를 하니까요. 그래서 사이즈가 작은 거는 에너지를 주면 파란색 빛을 내고요, 사이즈가 좀 커지면 에너지를 주면은 녹색 빛을 내고, 사이즈가 더 큰 거는 에너지를 주면 빨간색 빛을 냅니다. 제가 두 개만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에다가 자외선을 넣어 보겠습니다. 큰 사이즈는 이렇게 빨간색 빛이 나오고요, 좀 약간 사이즈를 줄이면은 똑같은 물질인데 얘는 녹색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시에 쪼이면은 이렇게 녹색과 빨간색을 구현할 수가 있고, 얘보다 사이즈를 더 줄이면은 파란색 빛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여기서는 이렇게만 이제 보입니다. 이게 일종의 혁명인 게, 처음에는 만들기가 엄청 힘들었는데 노벨상을 받았던 분들의 기여로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요. 걔네들을 필름 형태로 가공을 합니다. 이 필름 같은 경우는 요 고분자 필름 속에다가 얘네 둘을 섞어서 같이 넣어준 겁니다. 같이 넣어주게 되면은 얘네들은 형광체 원리랑 비슷하게 여기다가 파란색을 쪼여주면은 파란색의 일부가 빨간색과 녹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흰색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흰색을 액정 패널에 쪼여주게 되면은 그게 바로 QLED TV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가격이 싼 형광체 대신에 이 비싼 양자점을 쓰느냐? 그 이유는요, 선명도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양자점들이 내는 빛은 굉장히 순수한 색깔들이 나와요. 순수하다는 거는 미술로 비유하면은 채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빨간색, 순수한 녹색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을에 선명한 단풍 색깔 같은 거를 훨씬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색상의 선명도 면에서는 LED TV보다는 QLED TV가 더 좋은 거죠. 얘네들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액정 패널을 쓰고 뒤에 백라이트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조명에 일반 LED를 넣느냐 양자점이 결합되어 있는 LED를 넣느냐에 따라서 색상의 선명도가 달라지니까 이름을 다르게 붙인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OLED는 자발광입니다. 자발광. 그래서 그 경우에는 유기반도체를 화소에 넣어가지고 전류를 주입해서 그 전류가 빛으로 직접 나오도록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OLED는 자발광이고 색상 선명도도 좋고, 가장 커다란 장점은 OLED는 이런 딱딱한 백라이트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백라이트가 있으면 얘네는 접거나 구부리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얇으면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요즘에 보는 폴더블 폰이라든가 폴더블 노트북도 나왔는데 걔네들은 백라이트가 있으면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OLED 디스플레이를 써야지만 가능해지는 거죠. LCD가 OLED 전에 설명드렸던 액정을 쓰는 겁니다. 액정이 영어로 LCD거든요. 그러니까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LED TV, QLED TV는 전부 다 앞에는 LCD가 있어요. LCD가 있지만 뒤에 백라이트의 종류에 따라서 LCD TV 이름을 LED TV로 바꿔 부르기도 하고 QLED TV라고 바꿔 부르기도 하는 거죠.